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웹해킹에 대해서 쿠키까지를 했고요. 그래서 HTTP 자체는 형식이 있는 HTTP 요청 응답이라는 문자열을 이제 서버 프로세스랑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서로 교환하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고, 그리고 웹에서 HTTP 자체적으로는 요청 응답에 대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연결이 끊겨버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서버가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한계점이 생기게 되어서 그걸 개선하고자 쿠키라는 내용을 도입을 했다.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어떤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차까지 하면은 저희가 준비한 기초 해킹 실습 스터디 내용들은 전부 다 끝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다음 주가 아마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당연히 스터디가 없으니까 이번 시간이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브라우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볼 거예요. 브라우- 그래서 아마 저번 시간에 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크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브라우저예죠. 그래서 어떤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그 링크에 해당하는 웹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웹페이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HTML 파일이랑 CSS, CSS 파일,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이루어져 있고요. HTML 파일이 어떤 웹 문서의 뼈대를 나타내고요. CSS 파일은 그걸 꾸미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이 웹페이지에 대한 제어는 자바스크립트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HTTP 응답의 형태로 웹서버로부터 전송이 되죠. 그러면 브라우저는 이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맨 먼저 HTML을 봅니다. 그럼 이 HTML은 이제 헤드, 헤드도 있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바디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디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태그들이 있는데, 태그들을 쭉 돌면서 만약에 이미지 파일이면은 이미지 뒤에 소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는 어디 부분을 가리키냐면은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웹서버에서 웹서버의 이미지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이 이미지 태그를 브라우저는 이 HTML 태그를 쭉 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태그 같은 게 있으면은 이 이미지를 로드를 해야 저희들 저희들 입장에서 웹페이지가 완전하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 이미지에 대한 이런 이미지는 그럼 어디서 왔지? 해서 이 소스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 웹서버 이미지 위치를 가지고 다시 HTTP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만약에 스크립트 태그가 있는데 안쪽에 스크립트 태그 안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참조되어 있을 경우,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컴퓨터에 있어야 완전한 웹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이 브라우저가 읽고 얘도 필요하면은 요청을 따로 서버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청이 따로 필요한 부분은 따로 보내고요. 그 다음
스크립트 태그가 또 있는데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참조되어 있지 않고 직접 이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있으면은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실행시켜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HTML 파일을 읽으면서 브라우저가 필요한 파일은 요청을 보내서 찾아오고 그 다음 스크립트 태그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을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한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시스템 해킹 할 때 설명을 했을 건데 이러한 브라우저 쪽에서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HTML, CSS 파일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이제 물 밑에서 제어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브라우저가 이런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을 할 때 웹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의도하지 않은 대로 실행을 해버린다면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런 웹페이지의 일부분에 스크립트 코드가 넣어져 있는데 이 스크립트 코드가 악성 스크립트 코드일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야겠죠? 그래서 웹페이지를 탐색을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한 번씩 오염된 웹페이지를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죠. 이제 웬만한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은 윈도우 디펜더나 아니면은 크롬 자체에서 딸린 방화벽으로 크롬 자체적인 기능으로 다 막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브라우저 보안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오염된 웹페이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는 어떤 웹페이지냐라고 했을 때 일단 클릭을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웹서핑 하는 사람이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오염된 웹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오염된 웹페이지의 HTML 태그 중에서는 어떤 스크립트 태그가 있는데 이 스크립트 태그 안에 이런 식으로 오염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브라우저는 이 페이지를 쭉 읽다가 스크립트 코드가 나오면 이 오염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시켜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오염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기꾼의 웹서버로 접속하게 만드는 코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사기꾼의 웹서버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 접속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다 시나리오고 예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구글 로그인 창이랑 똑같은 창이 떠요. 이 똑같은 창이 뜨는데 그럼 지금 이 클라이언트는 구글에 들어온 거냐 구글 서버에 접속을 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는 이 사기꾼의 웹서버에 접속을 한 거예요. 이제 사기꾼의 웹서버가 구글 로그인 창이랑 똑같은 로그인 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에 접속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피해자가 이 링크를 클릭을 해서 오염된 웹사이트에 들어왔을 경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 잘 가다가 스크립트 코드 실행되면은 구글 로그인 창이 뜨게 되겠죠.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특히 컴퓨터 모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은
로그인 해야 되네? 로그인이 튕겼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누르겠죠. 그러면은 이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라고 했어요? 바로 공격자의 컴퓨터라고 했죠. 그러면 공격자는 이 사용자의 구글 로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피해자가 구글 로그인 이중 인증을 안 해놨다라고 했으면은 이제 이 공격자는 이 피해자인 척 하고 구글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구글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보통 웹사이트마다 아이디 비밀번호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글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가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쓰인다라고 하면은 그 웹사이트에 대한 비밀번호 아이디도 다 털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의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시나리오가 있냐면은 이제 이거는 아마 여러분도 겪으셨을 겁니다. 특히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많이 겪을 거예요. 이제 아이폰 쓰다 보면은 이제 메시지가 오죠. 메시지가 오는데 스팸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스팸 메시지로 또 클릭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웹 발신 해가지고 이제 10만 원 해외 결제됐다 해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라고 해서 여기에 어떤 악성 링크가 담기게 됩니다. 악성 링크가 담기는데 근데 여기 도메인 이름이 애플.co 왜 이러지? 여기 도메인 이름이 애플.com이에요. 그러면 애플 본사 도메인이죠. 근데 뒤쪽에 뭔가 이상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제 요 정보들은 이것도 컴퓨터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정보들을 유심히 보진 않죠. 여기 있는 도메인 이름만 보기 때문에 진짜 애플에서 뭔가 왔나 보다 하고 진짜 애플에서 뭔가 왔나 보다 하고 얘를 누르게 되면은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아까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애플 로그인 창에서 애플 로그인 창이 뜨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으면은 이 애플 로그인 창은 실제로는 공격자의 웹서버이기 때문에 공격자한테 애플 아이디 비밀번호가 다 털리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다 보안 취약 클라이언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해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다 이제 보안 서버 쪽에서 뭔가를 잘못 짜서 클라이언트 쪽에 보안 취약점이 생기는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름의 보안 취약점을 공부를 할 거냐, 스터디를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XSS라는 이름의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SRF라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결국에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본은 같습니다. 근본은 같습니다. 그럼 그 근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악성 코드를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브라우저가 실행하게 만들까? 이 내용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링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여기에 악성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담겨 있거나 아니면은 악성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담겨 있거나 아니면 악성 이미지 태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apple.com으로 로그인하는데 뒤쪽에 있는 정보를 서버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뒤쪽에 있는 정보를 서버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악성 코드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돼서 이제 공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공격자 웹서버에 요청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공격자한테 자기 쿠키 정보 같은 걸 흘리거나 그렇게 동작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둘 다 어떻게 악성 코드를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브라우저가 실행시키도록 할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두 가지 내용이고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느냐? XSS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어떤 말의 약자입니다. 어떤 말의 약자면은 크로스 사이드 스크립팅의 약자예요. 스크립팅의 말만 따져보면은 이제 아마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럼 그 생각이 맞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를 넣어서 이 악성 코드가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 브라우저가 특정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시키도록 만듭니다. 그럼 특정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시켜서 어떤 짓을 하느냐? 그래서 목적이 있을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 목적은 주로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쿠키 정보를 탈취합니다. 그럼 쿠키 정보는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서버가 구분하게 해주는 정보죠. 그러면 이 쿠키 정보를 탈취하게 된다면은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웹서버 안에서 이 클라이언트로 둔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저희들이 둔갑을 하면은 이 클라이언트의 계좌에서 저희들한테 송금을 해버리면 그거 자체로 하나의 범죄가 생기겠죠.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CSRF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작업을 하느냐? 바로 어떤 작업을 하느냐?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지 않고 특정한 요청을 어떤 요청을 어디에서 보내냐면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피해자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권한 권한으로 서버에게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서버에게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은행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은행의 예시를 들거나 아니면은 어떤 웹사이트에서 비밀번호 바꾸기라는 기능을 지원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어떤 희생자가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오염된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미지 태그인데 여기 있는 이미지 태그도 웹서버에 어떤 요청을 보내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오염된 이미지 태그로 인해서 실제로는 이미지를 얻어와야 되는데 비밀번호 바꾸기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희생자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권한으로 비밀번호 바꾸기를 했기 때문에 희생자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권한으로 비밀번호 바꾸기가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웹서버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트랜잭션이라는 거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꿔주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이 희생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비밀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공격자가 바로 클라이언트 쪽으로 로그인을 해서 클라이언트 정보를 탈취하거나 클라이언트인 척하고 피해자인 척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악성 정보를 담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담습니다. 하나는 스토어드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리플렉티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토어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성 코드를 서버 컴퓨터에 저장하는요. 서버 컴퓨터에 저장을 함으로써 서버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리플렉티드 방식으로는 악성 코드가 링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링크를 자세히 보면은 URL 뒤쪽에 물음표하고 이 뒤쪽에 뭔가 쓰여져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음표 뒤쪽에 쓰여져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쿼리 문자열입니다. 이 문자열에 악성 코드가 담겨져 있어서 악성 코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희생자 중 한 명이 이 오염된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아마 컴퓨터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 도메인만 보고 클릭했을 거니까.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악성 코드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스토어드 방식부터 하나씩 알아봅시다. 스토어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를 서버에 담는다고 했는데 서버에 어떻게 담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서버에 어떻게 담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물색을 합니다. 물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 홈페이지 같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게시판 같은 거 있죠. 이제 Q&A 게시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 게시판에는 글쓰기 읽기가 가능하죠. 글 읽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게시판에 이제 특정한 글이 있는데 이 글을 전체 공개로 돌려놓고 제목을 기깔나게 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안 할 수 없게끔 제목을 지어버리면 이제 클릭을 하겠죠. 그러면 이 클릭한 내용이 바로 오염된 웹페이지 오염된 웹페이지여버리면은 이제 저희들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글은 어떻게 웹서버에 들어갔을까라고 했을 때 Q&A 게시판이니까 당연히 공격자가 여기에다 글을 썼겠죠. 이제 이제 제목을 짓고요. 이제 본문 내용으로 이제 잘 가다가 여기에 악성 스크립트를 넣는 거죠. 그럼 악성 스크립트를 넣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 내용이 결국에는 공격자가 쓴 이 본문 내용이 결국에는 웹서버로 요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웹서버가 이 공격자가 쓴 본문 내용을 보고 악성 스크립트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면은 악성 스크립트가 있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얘를 억셉트 해버리면은 이 악성 스크립트가 담겨져 있는 이 전체 글은 웹서버에 저장이 되게 되죠. 웹서버에 저장이 되게 되죠. 그리고 Q&A 게시판에 여기에 딱 뜨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웹서버를 쓰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이 이 글을 클릭을 하게 돼버리면 그 사용자들 모두가 악성 코드, 그 사용자들의 브라우저 모두가 악성 코드를 실행시켜 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페이크 웹사이트로 접속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해당 웹 브라우저에 담겨져 있는 쿠키 정보를 공격자한테 줄 수도 있고, 공격자한테 줄 수도 있고요. 유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스토어드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게 스토어드 방식입니다. 스토어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드림앱 홈페이지 보시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게시판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게시판이 있죠. 그래서 게시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래서 게시판 제목을 이런 식으로 잘 쓰고요. 여기다가 본문 내용에다가 일반적인 본문 내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태그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요. 얼러트 같은 경우는 알람창을 띄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그래서 예시로 이런 식으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세이브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용자가 이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냥 알람이 실행될 뿐이지만 만약에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악성 코드일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stored XSS고요. stored XSS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썼을 때 이 글 내용을 보고 서버가 글 내용을 보고 아 이게 악성 코드 담고 있네 하고 리젝트 해버리지 않으면은 이 서버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이 악성 코드의 위협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서버를 짤 때 클라이언트에서 보내는 모든 요청을 검사를 안 하고 억셉트를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될 것 같고요. 리플렉티드 XSS 같은 경우에는 드림액 홈페이지 내용보다 직접 문제를 푸는 게 더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XSS1이라는 문제를 풀 거고요. XSS1이라는 문제를 풀 거고요. 이제 문제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 문제 파일 다운로드를 해서 같이 봐야 되는데 이 문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부분에는 그냥 문제 파일을 보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 파일이 왜 이렇게 작성을 했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 이해가 더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속 정보 보기를 누르면은 링크가 뜨겠죠.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면은 이런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런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 같은 경우에는 이 XSS1이라는 웹서버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고요. 지금은 헬로밖에 출력을 안 하는데 그리고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웹서버 링크가 있고 빈칸이 뚫려 있죠. 이 빈칸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림 페이지라고 해서 취약한 페이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취약한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불림 페이지 뒤쪽에 쿼리 문자열로 뒤쪽에 추가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쿼리 문자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정보를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뭔가 HTML 파일을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할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로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ID 비밀번호 같은 걸 주는 거겠죠. 대표적인 예시로 ID 비밀번호 같은 걸 주는 거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아마 ID 비밀번호를 포스트 요청으로 주고받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get 요청을 통해서도 이런 걸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냐면은 get 요청하고 로그인 페이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로그인을 쓰고요. 이 뒤쪽에 물음표를 답니다. 그럼 이 물음표 뒤쪽에 있는 내용이 쿼리 문자열이라고 했죠. 이 쿼리 문자열의 내용으로 이제 id는 뭐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뭐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서버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그냥 웹서버에서 리시브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받겠죠. 그럼 리퀘스트에서 웹 리퀘스트에서 C 언어로 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파이썬이나 고급 언어로 짠 경우에는 바로 이 리퀘스트에서 바로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리퀘스트 아이디를 하면은 이제 그게 아이디에 저장이 되고 비밀번호를 하면은 그게 비밀번호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읽어올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 요청을 하더라도 서버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요. 쿼리 문자열을 통해서 서버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쿼리 문자열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쿼리 문자열 아니 실제로 이제 로그인 한 다음에 HTTP 로그인 한 다음에 여기에다 쿼리 문자열을 집어넣고 그럼 이 링크를 사용자가 클릭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로그인 처리 과정을 get 요청을 통해서 처리를 했을 경우 특히 이제 로그인 구현을 어떻게 해야지 하고 구글링을 하다가 어디서 get 요청을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만 뺏겨와서 이제 그걸 사용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거 get 포스트 요청을 구분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포스트 요청 같은 경우에는 링크로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get 요청 같은 경우엔 get 요청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구현한 경우에는 링크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링크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고 엔터를 눌러야 로그인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쿼리 문자열을 포함한 이 링크만 있어도 로그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버 쪽에서 어떤 리퀘스트를 처리할 때 리퀘스트 메소드가 get인지 아니면 포스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바로 요청해서 정보를 읽어오는 경우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가 생성되면은 이제 만약에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치면은 무슨 님 안녕하세요라고 이런 HTML 파일을 응답으로 주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ID 태그가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걸 응답으로 줘버리면은 그러면 이 ID 태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ID 태그는 결국에는 요청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요청 내용의 일부분이죠. 근데 요청 내용의 일부분인데 저희가 이 KU라는 이 ID 이름을 순순히 문자열로 지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ID 이름을 이제 스크립트 해가지고 요 안에 악성 코드가 담긴 이걸 ID 이름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무슨 님 안녕하세요라는 요 자리에 그 악성 코드가 들어가서 그게 클라이언트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는 이 악성 코드를 실행시켜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리플렉티드 방식이 링크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전달하는 방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버 측에서 구현을 잘못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못해야 되느냐? 첫 번째 과정으로 서버 측에서 get 요청이랑 포스트 요청을 구분하지 않고 요청을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요청 내용의 일부분이 응답에 전달되는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은 이제 리플렉티드 그러니까 링크를 통한 XSS나 아니면은
CSRF, XSS 스크립트 실행이나 CSRF 요청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실습하는 내용도 거의 다 리플렉티드 방식을 채택을 해서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하고 취약한 페이지를 볼 때 이 페이지가 왜 취약하지? 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럼 그걸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취약한 페이지 부분에 서버 루틴을 살펴보시면은 취약한 페이지를 요청을 받았을 때 서버 루틴은 이제 리퀘스트에서 파라미터라는 부분에 있는 매개 변수를 들고 와서 그걸 그대로 출력시켜버리죠.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get post 요청으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지 않죠. 서버가. 요청을 get post 요청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분하고 있지 않고 쿼리 문자열을 통해서 쿼리 문자열을 통해서 접근을 해도 똑같이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떤 링크를 클릭을 해도 이 취약한 페이지는 똑같이 동작을 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받은 입력을 그대로 전달하죠. 받은 요청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 요청 내용에 악성 스크립트가 담겨져 있거나 아니면 악성 요청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경우 오염된 이미지 페이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게 됐죠. 두 가지 조건이 전부 다 만족했기 때문에 이제 리플렉티드 방식의 공격을 저희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드는 분석을 하는 것보다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빨라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플래그가 있죠. 플래그 뒤쪽에는 이 링크에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이 빈칸을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빈칸을 채우고 제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완성한 이 링크를 이 XSS 웹서버를 사용하는 사용자 중 한 명이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취약한 페이지가 파라미터 값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응답으로 돌려줘. 이 뒤쪽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응답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그럼 이 뒤쪽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악성 스크립트인 경우 그 스크립트가 이 링크를 클릭한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의 쿠키 정보를 파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클라이언트가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요청을 하도록 스크립트를 짤 수도 있을 거예요. 스크립트를 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쪽으로 여기 링크를 채울 때 저희는 이 뒤쪽을 스크립트로 채울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로 채우는데 어떻게 채울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메모 페이지가 보이죠? 이 메모 페이지는 이 XSS1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가 다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메모 페이지에 이 링크를 클릭한 사람의 쿠키 정보를 뿌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를 짜주시고요. 로케이션 hreferancera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가 어떤 코드냐? 로케이션에 hreferanc를 하게 되면은 현재 이 브라우저에 이 링크가 뜹니다. 현재 이 브라우저의 링크가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을 바꾸게 되면은 현재 브라우저의 링크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바꾸는 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메모 페이지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 웹서버의 메모 페이지 쪽 코드를 보시면은 메모 페이지 쪽에서 메모라는 쪽에 매개 변수를 얻어가지고 그걸 출력해버리는 그런 코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쿼리 문자열로 메모 파라미터를 담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 링크를 클릭한 사람의 쿠키 정보를 출력하면 되죠. 그 쿠키 정보를 어떻게 출력하느냐라고 하면은 도큐먼트에 쿠키를 입력하시면은 쿠키 정보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도큐먼트에 쿠키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링크가 완성됐고요. 그러면 이 링크를 클릭한 그 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는 이제 취약한 웹페이지가 파라미터 뒤쪽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응답으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겠죠.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모두가 볼 수 있는 메모라는 페이지에 자기 자신의 쿠키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을 누르면은 이제 누군가 한 명이 클릭을 했겠죠. 그래서 메모 페이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다시 메모 페이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네, 여기에 플래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한 사람의 쿠키 정보가 플래그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플래그가 나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플렉티드 방식의 XSS 공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CSRF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피해자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하여금 어떤 요청을 보내도록 하는 게 한다라고 했는데 좀 더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예시를 들 거냐라고 했을 때 은행 페이지를 예시로 들 겁니다. 은행 페이지에는 송금하기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웹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기능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래서 송금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가 get 요청을 보내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내면은 송금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send money라는 페이지에서 이제 누구한테 보낼 건지 그리고 얼마를 보낼 건지를 쿼리 문자열로 지정을 하면은 이제 송금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쿠키가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 쿠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쿠키를 가진 사람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걸 보장을 해주죠. 이 쿠키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쿠키가 일론 머스크의 쿠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송금을 보내면은 일론 머스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만약에 이 쿠키가 제 쿠키라고 생각했으면은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요 요청을 보냈을 때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미지 태그에서 이 브라우저가 이미지 태그를 만나면은 이 소스에 있는 이 링크로 여기에 있는 링크로 그걸 보낸다고 했죠. 요청을 보낸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송금 요청이 쿼리 문자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링크를 여기인 이미지 태그의 여기 소스 부분에 저희가 원래 서버에 있던 이미지 대신에 이 쿼리 문자열을 포함한 샌드머니 페이지의 링크를 전송을 해버리면 이제 그 이미지 태그를 해석한 브라우저 주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돈이 빠져나가겠죠. 왜냐면은 브라우저 이미지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송금 요청을 웹서버에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의 게시판에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에 이제 이미지 태그의 소스 영역 부분에 이제 샌드머니에 링크를 보내는데 이제 돈 받는 사람을 제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마운트 그러니까 송금하는 양을 지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문의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클릭한 사람들의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는 이 이미지 태그를 해석하기 위해서 소스 부분에 있는 링크에 요청을 보내는데 이 요청이 서버의 이미지 파일 위치가 아니라 샌드머니 페이지에 송금 요청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한테 돈을 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조회수가 늘어나죠. 조회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잔고가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까 전에 쓰였던 제 글을 보고 저한테 돈을 전송해준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CSRF라는 방식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CSRF2를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회원 승급 문제인데 이제 정회원 승급 문제인데 마지막 시간이고 해서 그냥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로그인 창이 있죠. 그래서 로그인 패스워드 정보는 게스트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은 지금 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돼 있다고 하고 저희가 이제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되는데 여기에 취약한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플래그가 있어서 여기 링크를 완성시키는 부분이 있죠. 그럼 아까 전에 했을 때랑 똑같이 여기 있는 링크를 저희가 완성시키면은 이제 여기 있는 링크를 완성시키면은 어드민이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취약한 페이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제 취약한 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파라미터 쪽에서 파라미터를 들고 온 다음에 그걸 출력하죠. 그래서 요청을 다시 보낸다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이 요청에 저희가 악성 코드를 넣으면은 그 요청이 응답으로 다시 보내져 버리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그 악성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필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프레임 스크립트 온 같은 경우에는 필터가 걸려져서 해당 내용을 없애버리는 그런 로직이 수행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스크립트 태그를 그대로 넣을 수는 없어요. 아까 전처럼 이 요- 아까 전처럼 스크립트 코드를 그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XSS랑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스크립트 내용을 안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 체인지 패스워드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체인지 패스워드 페이지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쿼리 문자열에서 요청 내용에서 쿼리 문자열일 수도 있고 아니면 HTTP 바디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청 내용에서 패스워드를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요청한 브라우저의 세션 아이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세션 아이디에서 유저네임을 찾아서 그 유저네임의 패스워드를 바꿔버리는 그런 과정을 여기에서 수행을 하고 있죠. 그걸 수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링크를 완성하면 이 링크를 어드민이 클릭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드민이 클릭을 하는데 취약한 페이지로의 요청을 클릭을 하기 때문에 이 취약한 페이지에 이 취약한 페이지로의 요청을 클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파라미터 안에 어떤 악성 코드를 넣어버리면은 이제 어드민 브라우저가 그걸 실행시키겠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체인지 패스워드라는 기능을 저희가 써야겠죠. 써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어드민 권한으로 체인지 패스워드를 하면은 어드민의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체인지 패스워드 자체도 지금 getPost 구분 없이 그냥 패스워드 태그, 패스워드를 찾아서 그 패스워드를 여기에 저장하는 그런 것만 수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굳이 스크립트를 하지 않아도 이미지 태그의 소스로 이 체인지 패스워드를 넣어버리면 이제 이 파라미터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응답으로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드민의 브라우저는 이 이미지 태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소스에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이 소스가 체인지 패스워드로의 요청이어버리면 비밀번호를 이 어드민 브라우저가 자기 스스로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그런 동작을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어드민이 이 링크를 클릭했어요. 그래서 어드민의 브라우저가 자기 스스로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드민을 하고요. 비밀번호 A로 했으니까 A로 로그인을 해주면 네, 어드민으로 로그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드민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비밀번호가 바뀌고 그리고 어드민이 갖고 있던 플래그 정보까지 다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실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CSRF 공격이었고요.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 악성 코드를 컴퓨터가 어떻게 실행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여기 저희 클라이언트 사이드 마지막 수업 시간에서 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모든 기초 해킹 실습 스터디 내용이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